저희가 지금 3시 40분 시작했는데 약간 시간이 저 경과된 것 화질은 같습니다. 다 찍었어요. 네. 저희가 마지막 자리에 세션이기 앉아있던 때문에 분들은 저쪽으로 지금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들은 잘 자리에 좀 자리에 앉아있던 분들. 앉아주시면 아마 전 고맙겠습니다. 세션에 있었던 어. 분이신 것 같아서. 네, 오늘 그 마지막 세션은 호남의 기업가 정신, 다 찍으세요. 이걸로 혼 다 박인천 찍으세요. 금호그룹 회장의 기업가 정신, 이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끝나고 나갈 때 다시 찍어야 되겠다. 시간 관계상 그거랑 먼저 준비해야 돼. 우리가 발제해 주신 전남대 최영덕 교수님 얘기를 다른 거 듣고 찍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계신 두 분의 패널이 계십니다. 전남대 박연재 교수님, 광주 상공회의소 최화석 전무님 두 분 패널, 그리고 플로에 계신 여러분 참여 속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호 박인천 회장의 기업가 정신 고찰 발표를 하게 된 전남대학교 최용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이제 인사조직, 그러니까 리더십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금호 박인천 회장의 기업가 정신 고찰을 이번에 하게 되면서 저도 참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플로에 계신 분들하고 어떤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업가 정신을 고찰하는 의의를 제 나름대로 조금 해석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남의 대표적 기업가인 금호 박인천 회장의 의미, 왜 호남의 대표적 기업가로 이렇게 기업가 정신을 고찰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요.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금호 박인천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살펴보고 기업가 정신의 계승 과제에 대해서 제가 화두를 던지고 아마 토론자 분들이 더 의미 있는 얘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는데,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뭐 공교롭게도 아까 이전 세션과 다시 기업가 정신인데, 저도 다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걸 사실 뭐 보지 않고 이렇게 겹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 기업가 정신을 다시 고찰해야 되는 의미는, 우리가 이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이클 포터 교수가 그 CSV 얘기하면서 자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랬을 때 분명히 기업에게 자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뭐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이미 시장의 권력이 넘어갔다는 걸로 어떤 현실적인 인식도 있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은 뭐 사회 속의 기업이 아니라 기업 속의 사회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기업의 영향력이 엄청난데, 그만큼 기업이 어떤 지금의 어떤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고, 그거를 촉진하고 그거를 창발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기업가 정신이 지금 다시 소환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그 시대를 대표했던 아니면 지역을 대표했던 기업가 정신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좀 서사적인 맥락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선 발표 아주 의미 있었는데, 어떤 지역의 어떤 기업가 정신을 고찰할 때는 그 일어날 기자를 쓴 기업가랑 또 기업을 경영하면서 발현했던 리더십을 동시에 고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기업가는 기업을 창업했던 그 앙트레프리니어십을 발휘했고, 또 그것을 지속 가능한 단계까지 이끌었던 리더십을 발휘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가라고 하면 앙트레프리니어십을 많이 하는데, 저는 기업가 정신은 서사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어떤 당대의 기업가, 호남을 대표하는 박인천 회장의 기업가 정신이든 아니면 다른 지역의 기업가 정신을 볼 때는 우리가 한 국면에서 그냥 창업가, 기업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번의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하고도 일맥상통하고요. 또 조직학습의 관점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기업이 늘 하던 거를 잘하는 것은 이제 기업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리더십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혁신해야 되는 그 두 가지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역시 우리 그 시대를 대표했던 기업가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 뭐 기업 성장의 라이프 사이클은 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관점과 유사하게 생존기, 성장기, 도약기, 성숙기가 있을 거고요. 생존기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데스밸리를 건너고 건실한 기업으로 키워야 되는데, 박인천 회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가들은 이 시기를 건넜고, 이 시기를 건너면 이제 진짜 그 경영자로서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니까
시대의 기업가 정신을 고찰하려면 다 봐야 되는 거죠. 그 창업에서의 기업가 정신, 그리고 기업을 건실하게 이끌어서 성장 사다리로 이끄는 그때의 기업가의 리더십, 이거 다 봐야 되니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조직학습 관점에서도 이때의 기업가는 탐색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하지만 또 그 혁신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또 활용도 같이 했기 때문에 탐색은 우리가 창업 그런 새로운 것을 탐색하는 거고, 활용은 늘 잘하던 걸 하는 것이니까 어떤 이런 서사적인 맥락에서 기업가 정신을 좀 고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도 친숙하지만 기업가 정신은 어떤 하나의 정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각각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이전에 그 정진철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박영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도 전통적 관점에서의 기업가 정신이 지금 이제 다시 기업가 정신을 논할 때는 우리 이번 융합학술대 경영융합학술대의 취지와 비슷한데요. 뭔가 사회적인 가치를 더하는 기업가 정신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건 저도 역시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던 CSV라든가 SDG, ESG,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관점과 다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영역에서도 이런 자본주의의 대전환점을 얘기하면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논했고요. 기업가가 주체가 돼서 이런 회의를 했을 때, 이런 협의회를 발대식을 했을 때 역시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굉장히 새롭게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의 기업가 정신의 사회적 가치를 더한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이 시점이고요. 이 시점에 이제 금호 박인천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살펴보는 의미가 뭘까 이제 차차 얘기하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제 고향이 완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내려갈 때는 항상 서울에서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서울에서 살았는데 금호 고속버스를 타고 이렇게 고향을 내려갈 때는 참 그 마음이 그 여러 가지 추억도 떠오르고 그런 기업이라서 이걸 하면서 몰랐던 걸 알게 되면서 굉장히 어떤 의미가 있었고요. 아마 이 전라도민에게는 금호 고속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금호 기업이 왜 첫 번째 기업가 정신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일까, 호남에서 저는 이제 1978년이었나요? 그 알프레드 챈들러가 굉장히 유명한 경영사학자고 경영사상가고 BC 뭐 비포 챈들러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책이 있었고요. 그 책에서 철도 기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얘기를 한 구절이 있거든요. 이제 2장이 철도 기업은 그 자체로 대규모의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근대적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철도 기업은 자체의 기업의 성장과 함께 다른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호 고속 자체로 근대적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서울 또 부산 전국으로 유통망이라든가 사람을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강주의 발전을 동시에 이끌 수 있었던 어떤 호남 지역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의 그 박인천 회장의 일대기를 보면 1901년에 전남 나주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까지 그 시대를 간통하면서 기업가 정신을 발휘를 했는데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첫 번째로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1946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의 관점으로 하면 46년에 택시 2대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이가 주는 의미가 대단한 것 같아요. 46세에 포기하지 않고 어떤 창업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여러 가지 6.25도 겪었고 또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금호고속을 우리나라 제1의 운송기업으로 발전시켰는데요. 그 이야기들을 하려면 어떤 금호 박인천 회장의 서사, 그때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빈농의 셋째로, 사남이녀 중 다섯째, 남자 형제로는 이제 셋째로 태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7세 때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17세에 처음으로 이제 보통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는데요. 이 이전까지는 뭐 2군데 정도 서당을 다니면서 학문에 대한 어떤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세에 나주공립보통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게 되고 퇴학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 시대를 여러분이 저도 이제 이 시대를 이렇게 해상을 해보면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일까, 민족이 순환을 겪었던 시기잖아요. 1901년이면 아시다시피 청일전쟁이었고, 일본이 이제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조선을 침략하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시기에 이 어떤 이 학교에 대한 배움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맥락을 생각해 보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7세에 처음으로 나주공립보통학교에 들어갔지만 뭐 일본 순사와의 일본 교장 선생님과의 갈등으로 학교를 그만뒀고요. 근데 다음에 2년 있다가 다시 서울로 상경을 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다시 어려움을 겪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년기에서는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뭔가 그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요. 그 청년기를 좀 살펴보면은 23세까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화 수집상, 고리대금업, 미곡상, 가마니 장사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요. 그 사업 속에서 뭐 당연히 실패로 기결됐고 24살이 되던 해에 이제 순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순사 시험보다 더 간부 시험격인 보통 문관 시험에 다시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것은 공부의 배움의 길을 가다가 여의치 않아서 사업을 했고, 사업 역시 여의치 않아서 이제 그때로 치면 공무원, 오늘날로 치면 순사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요. 이때는 이제 일본 순사들이 한국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한국 조선인으로서 일본 순사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시기였고, 결국 조선인으로서 일본의 어떤 부정적인 발언을 했다가 이렇게 일본에서 일본 그 보통 문관 시험 합격했지만 결국은 이제 사직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반민특위에서는 일본군으로부터 그 쫓겨났기 때문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 경험이 나중에 해상을 했는데, 박인천 회장이 내가 파면 덕분에 오히려 살아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정도로 이때가 아마 큰 의미가 있었던 시기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해방 공간이 열렸고, 그 6.25 해방 공간이 열린 상황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장년기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45년, 45세가 되던 해에 이제 간단한 약품 같은 걸 판매하면서 사업가로서의 본인의 길을 정립하는 시기였고, 이 시기에 이제 강주가 가지고 있는 일본군이 떠나고 남아있는 항폐화된 교통 상황, 그리고 어떤 수송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은 사유를 했던 것으로 제가 자료 조사 결과 확인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강주의 인구는 8만이었고 또 교통 사정도 굉장히 열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했던 사업이 46년에 10만 원을 빌려서 지인에게 택시 2대를 사서 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이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운송 수단이라고는 트럭 아니면 뭐 버스는 없었고요, 거의. 그래서 이 택시를 했지만 굉장히 이 택시가 고가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걱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도 신혼부부라든가 어떤 기념할 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택시를 빌려서 타면서 2년 만에 굉장히 택시를 2대에서 뭐 9대로 늘릴 정도로 굉장히 어떤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바로 2년 후에 6.25 전란으로 모든 것이 이제 다 잿더미가 되고요. 그 46년의 택시에서 48년에는 강주 여객을 이제 버스 사업에 처음 진입했는데 뭐 전란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제 잿더미가 됐고, 결국은
인민군이 왔을 때 이제 이런 자본주의 사회 체제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이제 감옥에 갇혔고 결국 이제 다시 탈출해서 목단차 2대를 여러 가지 이 부품들을 만들어서 다시 경영의 정상화를 해서 6개월 후에 6.25 이후 6개월 후에 버스 6대를 확보하면서 이제 다시 그 경영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런 전란 이후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 엔진 블록들을 구입을 해서 이제 강주 고속이 금호 고속으로 커질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1968년에서 87년에는 여객선에서 특히 고속버스 사업에 가담을 했고요. 고속버스 사업에서 제일 중요했던 게 이제 버스 노선을 개척하는 건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호남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굉장히 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 그 여객선 그 루트를 뚫지 않으면 안 되는데 사실 강주에 있는 그 강주 고속이 사실 우리가 동서간의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부산으로 진입하는 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버스 노선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기업가 정신이 발현이 됐고요. 또 그 당시에는 사실 모든 부품이 부족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버스의 앞에 보면 벤츠 마크가 있는데요. 이때 이제 벤츠 고속버스를 들이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객 서비스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도 어떤 타이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엔진 이런 것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휘발유 목탄차를 경유차로, 경유차를 휘발유차로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혁신을 꾀하는 노력들도 굉장히 펼쳤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나서 결국은 이제 강주고속은 금호고속으로 우리나라 운송업계에서 명실상부하게 1위로 올라설 수 있었고요. 1976년에 강주 상공회의소 회장직 퇴임에 앞서서는 금호그룹의 사세가 이제 굉장히 확장이 됐는데 7개의 회사, 그래서 금호 실험이 아니라 실업입니다. 강주고속, 삼양타이어, 한국합성고무, 모빌코리아, 금호전자, 강주투자금융, 그리고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대한 공원 이런 것도 고민을 하시면서 3개교, 금호고등학교, 강주중앙여중고 이런 학교들도 이제 재단을 출연해서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종업원 숫자는 이 시점에 이제 4,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강주고속은 172대, 그리고 1,900명의 종업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대 육상 운송업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이 이후의 스토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신문 지면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이제 들여다보고 싶었던 거는 그 46세에 1946년에 택시 2대에서 1976년까지 금호 박인천 회장이 어떤 기업가 정신을 발현했는지에 대한 어떤 맥락적인 거였고요. 제가 이제 살펴보고 싶은 기업가 정신은 저는 이제 이런 틀을 활용하고 싶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는 이제 호남의 근대적 대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동시에 다른 기업과 지역 경제를 창출한 모태가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기업가 박인천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보기 위해서는 그 시대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란도 있었고 또 해방 공간 그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지역의 어떤 운송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지역 경제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사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난관들 그게 이제 이 표에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기업가는 이 시대를 걸어가면서 환경에 영향을 받는데 그럼 그 가운데도 이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 8만의 강주 시내에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 또 전란으로 인한 폐허, 열악한 도로 사정 이런 상황이 환경이었다면요, 주어진 환경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어떤 강주 고속버스, 금호 고속버스가 결국은 강주를 우리 전국의 일일 생활권으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면서 전남의 산업 발전 또 일일 생활권에 큰 기여를 하면서 우리의 어떤 지역사회 환경까지 변화시켰던 기업가 정신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경영 철학, 기업가 정신의 요체가 되는 것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우리 많은 1세대 기업가들은 항상 어떤 사회하고 밀착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로부터 받은 어떤 도움을 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제가 뭐 다른 기업가들을 살펴봐도 비슷한 측면이 있었는데요. 평소에 박인천 회장이 강조했던 어린 시절부터 자기의 가치로 삼았던 게 덕자 보냐 제자 마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덕은 근본이고 재물은 말단이다. 그래서 어떤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을 통해서 기업을 세움으로 인해서 나라를 구원한다는, 그래서 기업 입국을 통한 나라를 어떤 살린다, 이런 관점의 큰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본다고 하면 정도 경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정도, 가야 될 길, 올바른 길에 대한 끊임없이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지역사회, 또 특히 최하석 전무이사님이 강주상의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교육기관을 설립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든가 문화재단, 그리고 25년간 강주상공회의소를 동시에 역임하면서 본인이 이제 강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또 자신의 기업을 이끌면서도 그 지역 사회에 받은 도움을 환원하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내가 그동안 강주 전라도 사람들 덕으로 이만큼 되었는데 그 이내에 어떻게 보답할까에 대한 것이 굉장히 본인의 큰 화두였다고 되어 있고요. 또 내 꿈은 남북 통일이 되어 평양 신의주를 거쳐 저 유라시아 대륙을 우리 강주 고속버스를 타고 횡단하는 거다. 그래서 어떤 기업의 가치를 좀 더 사회랑 연결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혁신들에 대한 그 혁신가적인 혁신을 발휘하기 위한 진취성도 여러 국면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차가 이제 목탄차, 이 목탄차는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조사해 보니까 나무를 떼어서 생기는 그 동력으로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건데, 이 차로 시작한 거예요. 버스 여객 산업을. 그래서 이 휘발유차 디젤 엔진으로 바꿔가면서 그 상황에서 없는 부품을 마련하기 위해서 타이어 회사를 설립하고 또 엔진의 기능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금요석학의 모체가 됐던 기업을 또 확장시키고, 또 시장 개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강주를 벗어나서 전국에서 노선을 확장해야 되는데 그 확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 금호 박인천 회장의 기업가 정신은 사유할 수 있는 기업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를 발표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가운데 느꼈던 게 왜 그렇게 그 배움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이미 17세에 보통학교에 갔다가 일본 교장선생님 어려움 때문에 나왔는데 다시 가출하고 서울에 가서 또 1년 학교를 다니다가 등록금이 없어서 다시 나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어떤 이 배움에 대한 열정, 그리고 진념은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경시험이라든가 보통 문관 시험이 그 당시에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준비하기가 어려운데, 사실 보통 문관 시험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3명을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인데 그걸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집념, 그리고 20년의 간직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늦은 나이에 다시 택시 2대를 통해서 사업을 했던 그런 점을 봤을 때 굉장히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이 도전과 모험, 그러니까 이 안주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익스플로레이션, 탐색, 이런 혁신하기 위한 의지가 대단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우리가 창업하면 실패하고 또 실패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주저앉게 될 수 있는데, 저는 그 리질리언스라고 하나요? 그 복원력이 대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46세의 늦은 나이도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런 상황에서도 20대에 10차례 이상의 사업 실패를 했고 6.25 전란이라든가 사업을 확장하던 가운데 다시 모든 게 제로 베이스가 됐는데도 포기하지 않았던 걸 보면 기업가로서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런 기업가 정신의 혼이, 불굴의 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가 정신을 금옥
호남의 기업가 정신을 논할 때 박인천 회장의 가장 큰 기업가 정신은 저는 그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의 의지를 관철시켰던 그런 우리 기업가, 우리가 많은 유명한 기업가들 또 성공한 기업가들의 그런 공통된 점도 있었고, 특히 이런 그 보건역 같은 경우에는 창업의 실패로부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 집념과 열정은 뭐 금호고석의 홈페이지도 나와 있는 기업가 정신의 중요한 요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저에게 이제 한 5분 정도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나라가 기업가 정신을, 호남이 기업가 정신을 그러면 어떻게 계승할 수 있을까? 물론 이렇게 양쪽으로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 성장세에 있는데 질적 성장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이 1조 이상의 어떤 그 비상장 기업이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이 2020년 기준 13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 우리 강주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더 많이 나와야 되고요. 여전히 이제 지원책들은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알겠지만 연도별로도 굉장히 예산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대비 2020년은 뭐 거의 6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이런 것들에 대한 초기 시작 시점에서 예산은 창업 생태계에서 충분히 지원되고 있다. 그리고 이 창업 생태계를 보면 오늘날은 이렇게 옛날과 과거와 이렇게 변화되는 흐름이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어떤 플랫폼,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 창업 생태계에 강조점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창업 생태계 앞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강주 호남 지역이 이런 스타트업 게놈 이렇게 창업 생태계의 어떤 좋은 지표들을 보면 사실은 우리는 어느 위치에 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특히 보시면 알겠지만 뉴욕이라든가 우리 캘리포니아의, 미국에는 뭐 거의 미국이 한 50%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1위에서 20위 가운데. 근데 우리가 서울이 270개 도시 중에 이제 처음으로 순위권 20위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이 스타트업 게놈 지도 이런 지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강주의 창업 생태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기업하기는 좋은 나라라고 이렇게 그 우리 정경련 기업가 정신 지수를 보면 기업하기는 좋은 나라의 순위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규제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그렇지만 그 자체로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괜찮은 여건인데, 과연 우리나라가 창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나라랑 창업하기 좋은 나라는 분명히 다른 것 같고, 이 조사에도 따르면 우리가 이제 창업한 기업가 정신 지수를 보면 27위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경련도 그렇고 많은 대한상의도 그렇고 우리 경영학계도 그렇고 기업가 정신을 굉장히 많이 논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기업가 정신이 어떤 기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자유라든가 더 많은 혁신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창업하기에 좋은 여건을 만드는 건지, 그게 약간 혼선이 있는데 저는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래서 기업가 모두를 위한 창업 생태계가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이제 이번 용합학술대의 큰 타이틀이 뭐 스테이크홀더 캐피탈리즘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관계자인데, 저는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관계자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창업하는 젊은이들, 창업하는 기업들은 대기업만큼 리소스는 없지만 그런 시스템이라든가 대기업의 어떤 지원이 필요하잖아요. 사실 정부의 영역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미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에 상생이 되어진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이해관계자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대기업이 이해관계자를 논할 때 뭐 고객, 뭐 환경, 뭐 사회 있지만 스타트업도 같이 포함시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스피노프도 있지만은, 근데 이제 살펴보니까 삼성전자의 시랩아웃사이라든가 현대그룹, 또 CJ그룹, 롯데엑셀러레이트 이미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호남에도
같이 가면 어떨까? 이미 기업과 새로운 이 창업 기업 간에 그래서 이 창업 실패 후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가 좀 더 풍부하고 안정적이면 향후에는 우리 호남이나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여건을 가진 창업 생태계가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화두는 호남의 기업가 정신 계승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무엇일지 또 기업가 정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우리의 생태계 그리고 우리 이 호남을 넘어서 세계와 우리의 그 어떤 비교 이런 것들 함께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주 타이트한데 한정된 시간에 아주 조리 있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패널이 사실 오늘 세 분인데 좀 부득이 금호회 김현철 대표께서 오늘 못 오셨습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못 오셨는지 관심을 갖게 되면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어제 발표된 뉴스를 접하면 부득이 지금 우리 김현철 대표가 여기 나서서 충분한 입장을 좀 소명도 하고 또 금호그룹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이 양해를 해주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 발표자께서 오늘 시간 충분히 갖고 말씀드렸고 이어서 지금 우리 박연재 교수님 패널인데 PPT 예 7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경영대 근무하는 박현재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KBS 연속극의 현재는 아름다워라고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거기 출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 그런 등장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토론자로 나서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스스로 좀 자기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제 자기 반성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사실 기업에서 좀 생활을 오래 하다가 대학을 왔거든요. 근데 대학을 오면서 점점 기업가 정신이 좀 사라져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기업가 정신이라는 말보다는 여기 있는 것처럼 창업가 정신을 훨씬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도 이제 창업을 가르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기업에 있을 때 제가 사실 젊은 시절에 창업에서 실패해 본 경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신사업 개발이라고 그러죠. 그런 쪽 일을 좀 많이 해서 이 창업 쪽으로는 좀 약간 익숙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이제 오늘 여러 이제 지금 한국 경영학회에서 경영학의 위기라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경영대생들을 보면 제가 서울에 있는 학장님들한테 여쭤보면 50%가 로스쿨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창업가 정신하고 도전 정신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잖아요. 저희 전대 같은 경우는 한 50%가 공기업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또 도전 정신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한국 경영학회에서 이 기업가 정신을 논의한다는 게 정말 중요한 그런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사실 경영학과가 해야 되는 그 역할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좀 자기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토론하면서 이 한 가지를 놓고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되게 강조하는 게 여기 있는 교수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창업가적 지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엔트레프너 오리엔테이션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게 이제 EO 인덱스가 있거든요. EO 인덱스가 이제 아시겠지만 5가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 기업이 가장 부족한 점이 저는 오토노머스라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입니다. 저도 기업 생활을 해봤지만 제가 자율성 측면에서 정말 우리 코퍼레이트 컬처가 되게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대학에 적용을 해보면 여기 이제 학회장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제가 3가지 부분을 좀 외람스럽지만 좀 제안을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이해관계자인 학생들인데요. 그 아시겠지만 독일에 갭이어가 있잖아요. 갭이어처럼 우리 대학 학생들도 오토노머스 측면에서 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갭이어를 한 1년 정도 주고 창업학기제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 학점으로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그 대학의 그 교육부의 규제를 보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난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좀 풀어서 경영학회 회원분들께서 합심해서 좀 풀어서 그런 걸 좀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기업가적 지향성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오너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한국의 대학이 왜 속된 말로 중국의 대학에 비해서 많이 처질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너십 측면에서 그 한국 대학의 딘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장이나 원장의 임기가 속된 말로 2년마다 돌려먹기 하시잖아요. 2년씩 해가지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자기 반성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영학회가 좀 합심해서 최소한 4년에서 연임해서 4+4 정도는 해야 뭔가 지속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국 경영학회 회장님 임기도 1년은 너무 짧습니다. 우리 한상호 회장님이 가진 역량을 1년만 드리고 펼치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운영위원회에서 좀 협의하셔가지고 최소한 뭐 이런 오너십을 좀 저기 강화하는 측면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사실은 지금 연구년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80학번이라서 저도 그렇게 정년이 아주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남은 학기 해보고 싶은 게 연구년이 아니라 일종의 창업년 같은 걸 저는 해보고 싶어요. 지금 6개월 남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번 학기 1학기 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네트워크가 좀 부족해서 그러긴 한데 이제 제가 가서 좀 이제 그 근무를 경험을 해보고 싶은 그런 기업이 예를 들면 뭐 토스라든가 3.3 뭐 1인치 뭐 이런 회사 가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근무를 해보면 그 여기 있는 그 리부시라는 오늘 단어를 쓰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진 여러 가지 이 창업가 정신을 좀 리부팅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기업에 연락을 해봤더니 교수라고 그랬더니 교수는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면은 잘할 수 있는데 제가 기업에서 생활도 오래 했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데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제가 이제 웃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 EO가 정말 우리 그 기업 문화도 그렇고 대학의 문화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 토론의 그 발제는 이걸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장에서는 시간을 이렇게 잘 지켜주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저 한상만 못 가시겠습니다. 뭐 연임 문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예. 그 지금은 현실적인 아주 우리의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고 우리 박연재 교수님이 그런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이렇게 근무한 그 경륜을 가지고 실제 이렇게 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현장감도 있고 오히려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패널 우리 상공회의소 광주 상공회의소 최화석 전무님 우리 상공회의소를 산 증인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상공회의소 전무이사 최화석입니다. 저는 금호 박인천 회장님의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앞서 발표하신 발제자분의 시각과는 달리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약 25년간 재임하셨는데요. 상공회의소 회장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셔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셨는지 뭐 그런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상공회소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우리 광주 상공회소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주 상공회소는 앞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1936년 12월 22일 조선 상공회소 령에 의해서 광주 상공회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게 4번의 이 법률이 바뀌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52년 상공회소 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임의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경련이나 무역협회나 이런 게 강제 가입제가 아니고 신청에 의한 임의 단체입니다. 그리고 1953년 10월 상공회소 법에 의해서 법정 단체로 이렇게 돼서 구속력이 있는 그런 경제 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아래 보시면 박인천 회장님의 재임 기간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막 처음에 52년 11월에 이렇게 처음 광주 상공회소 3대 회장으로 이렇게 선임이 되실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단체 회장으로서 처음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렇게 약 1년여를 활동을 하시고요. 그 위에 보셨던 53년 10월 상공회소 법이 설립이 되고 나서 강제단체, 법정단체로 되시면서 54년 1월부터 76년 6월까지 중간에 공백기가 약 몇 달 있습니다만은 약 8대 동안, 그러니까 상공회소에는 약 25년간 재임을 하시면서 우리 상공회소에 말하자면 지금 우리 광주 상공회소가 전국적으로 73개 상공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는 6개 상위가 있고요. 지방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23개 상공회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요. 호남에 뭐 8개 상공회소가 있는데 그런 상공회소에서 제가 생각할 때에 한 10위권 안에는 틀림없이 들고요. 한 5위권을 이렇게 우아래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성적 발표를 해보면은.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박인천 회장님께서 25년간 재임하시면서 광주 상공회소에 어떤 큰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인천 회장님은 주요 업적을 지금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광주 상공회소가 8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국직했던 일을 제가 한 5가지 이렇게 우리 역사서에서 간추려 가지고 지금 그림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가장 먼저 해방 이후에 식량 해결이 가장 급선무고 먹고 살기가 힘들 때 박인천 회장께서는 호남 지역 곡창지대에 농산물을 이렇게 배가시키기 위해서 호남에 비료 공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역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57년 4월 나주 비료 공장 건설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시고 이듬해 공장 건설 계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62년 12월 호남 비료 공장을 준공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1963년부터 연산 8만 5천 톤의 요소 비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래서 그때 먹고 사는 게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일 때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해 주신 분이 금호 박인천 회장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이 무등산은 엄청 수풀이 우거진 산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항공유, 송탄유를 개발하기 위해서 벌목을 너무 남벌해 가지고요. 무등산이 거의 황폐화되어 있는데 이때 1957년 무등산 개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시고 산림자원보호, 나무 심기, 관광도로, 관광호텔 그리고 홍보물을 약 220가지의 홍보물을 발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건의하게 되고요. 그래서 1972년 5월 도청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을 받게 됩니다. 밑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박인천 회장께서 직접 이렇게 무등산 개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지금의 무등산이 있는 것은 박인천 회장의 그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고 그 또 눈만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니라 실천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62년 7월에는 아세아 자동차 공장 건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공장 설립 촉구와 함께 우리 지역에 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 10월 공장을 준공하게 되고요. 1970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광주의 약 GRDP의 30%를 기아 자동차와 거기에 연관된 산업이 지금 광주 지역의 그 GRDP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자동차를 생산하게 되고 지금 현재 기아 자동차가 광주에 있게 된 근원적인 그 태동은 박인천 회장님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광주가 지금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교육의 도시, 이건 좋게 포장한 거고요. 먹고 살기 힘든 어떤 생산 기반이 부족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때 그 1966년대에 광주 공업단지를 주창하시고 공업단지 설립을 건교부에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 상위 회장으로서 정부에 건의한 광천동, 상무동, 또 유덕동, 농성동 일원에 지금 광주 상공회소와 또 금호터미널 그리고 기아자동차 공장이 있는 이 부근이 되겠습니다. 여기 80만 평을 광주 공업단지로 조성을 하게 건교부가 확정을 하고 거기를 공업단지화합니다. 그래서 약 10년이 지난 지금 잠깐만요. 그래서 1976년 5월 현재 그 부근에 53개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화천기공이라든지 이러한 서산이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이 이때 여기서 태동을 하고 현재까지 존속을 하고 있는 기업체가 되겠습니다. 또 회장님은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금융 쪽에도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은행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시고 1967년 2월 7일 광주은행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시고 출자금 모금 운동을 시작하셨고요. 1968년 6월 17일 15분이 설립 발기인회의를 개최하시고 1968년 9월 17일 광주은행이 발족하게 됩니다. 이 광주은행은 부산, 대구, 충청에 이어서 네 번째 지방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3년 10월 31일 제9회 수출진흥 확대회의에서 전 박정희 대통령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공장에 접목하여 의식개혁을 통한 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추구하였습니다. 이에 박인천 회장은 1974년 아세아 자동차 공업 주식회사와 함께 12개 업체를 중심으로 공장 새마을 운동을 전개하고 근로자의 작업 환경과 공장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우리 광주상이 기록에 의한 박인천 회장님의 상징적인 사업을 몇 가지만 소개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방금 발제자가 이야기하신 학원 설립이라든지, 제가 오늘도 광주에서 이 여수를 내려왔습니다마는 호남고속도로가 사실은 원래는 서울에서 광주로 연결된 호남고속도로가 아니고 순천으로 연결된 호남고속도로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료를 보면은. 그런데 그걸 박인천 회장께서 아니다, 호남의 중심인 광주가 도로가 먼저 생겨야 된다고 주창을 하셔서 호남고속도로가 순천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노선이 광주로 바뀐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박인천 회장님의 정신을 제가 감히 계승하는 세 가지를 이렇게 추려 보면은요. 아까도 발제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초년기에 무지 어렵게 사시다가 46세 돼서야 비로소 기업가로서 발돋움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자료에 있는 것만 10번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항시 다시 한번 도전을 하는 그런 발판으로 삼으셨거든요. 만약에 그때 도전을 안 하셨다면 지금의 규모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먼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금호그룹을 운영하시면서 상공회소 회장으로 계시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항시 오늘을 발판으로 해서 내일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전 정신을 본받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느 기업가들처럼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 기업을 위해서 어떤 사회 공헌 활동을 하지 않는 기업가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막 기업이 태동하셔서 금호그룹을 만드신 불과 초년기부터 상공회사 회장을 역임하셔서 회사를 그만두고 작고하시기 직전까지인 약 25년 동안 상공회사 회장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경제에 엄청난 그 어떤 나눔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뭐 여러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자료를 검색해 보니까 와튼 스쿨의 애덤 그랜트 교수가 이타적 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을 읽게 됐는데요. 남을 주다 보면은 결국은 그게 나한테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박인천 회장께서도 금호그룹을 이루게 된 이유가 지역 경제를 생각하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부동산을 개발하는데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었겠습니까?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고자 했던 이타적 삶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그룹 순위 7위까지 올라갔던 금호그룹을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공회사 회장으로서 계셨던 25년간을 불과 뭐 10분 남짓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뭐 경망스럽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하석 전무님이 정말 짧은 시간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조리 있게 정리해서 상공회의소 온데 있기까지의 그 과정을 박인철 회장님의 그런 집념과 도전의 역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남은 시간에 이제 우리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 토론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 패널 앞으로 좀 나와서 앉으십시오. 발제자도 앞으로 앉으십시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참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제가 그 딱 보니까 사실 우리 박인천 회장님이 그런 공직 생활을 했던 그 배경이 전남 강진입니다. 강진에서 이분이 이제 경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금호그룹의 그 장남인 박성림 회장도 강진 중앙초등학교를 졸업한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배경이 돼 있더라고요. 아울러서 실제 이분이 이제 택시 2대를 가지고 창업을 했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 강진에 있는 분들한테 펀딩을 하셨더라고. 그래서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민심을 잃지 않고 인심을 잃지 않고 정말 생활을 잘하셨구나. 그게 밑바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드셨겠지만 이제 뭐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우리 패널에 계신 몇 분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같이 논의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첫 분 얘기하는 게 힘들어요. 첫 분. 우리 송경영 원장님, 그 나주 지금 동신대에 계시는데 우리 박인천 회장님도 나주 다시 출신이시니까 연관해서 한 말씀 마이크 좀 부탁드립니다. 그 기업이 탄생해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특히 금호그룹은 저희들 호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특히 지역 인재들이 호남에 많은 기업들이 없었는데 금호라는 그룹에서 이 지역에 졸업했던 대학생들이 특히 지역에 연구를 가졌던 대학생들이 그 많은 그 취업의 문을 열었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박인철 회장님은 이제 시대가 다르니까 못 뵙고 그러므로 박성룡 회장님하고는 뭐 몇 자리 어린 나이 때 술자리를 몇 번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회장님 지금 어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서울 사옥에 가서도 뭐 차도 마시고 식사도 같이 하고 했던 그런 개인적인 또 친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그룹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 또 이렇게 어려움이 지금 당면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많고 저희는 특히 학교에 있던 사람으로서
그 많은 학생들을 취업을 시키고 또 이렇게 그 어떤 하나의 탈출구를 만들었던 과정 속에서 그 그룹들이 뭐 그룹의 경영자의 어떤 마인드와 다르게 또 우리가 같이 지역민들도 좀 더 같이 끈끈하게 그 아끼고 했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그런 아쉬움도 많다는 이야기 드리고 특히 오늘 그 발표를 하기로 온 그 김현철 대표는 저 개인적인 아주 친한 친구인데 오늘 그런 어제 그 자기 회장님의 그런 상황을 보고 그런데 이제 그 박인철 회장님이 아까 그 불굴의 정신으로 이렇게 10번 실패 11번 한 것처럼 지금 금호그룹은 그 다시 회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많은 프로에 계신 교수님들이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은 아마 그 과거에 화려했던 까지는 못 가더라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보니까 좀 기대하면서 이제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고 그런 하나의 소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뭐 그 배경 또 재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집념과 도전으로 다시 금호가 재기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모시겠습니다. 예, 예, 예. 우리 김 교수님. 네, 예, 인하대 김전성 교수입니다.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발표를 들으면서 잘 몰랐던 걸 많이 알게 됐습니다. 정말 이런 큰 어른들, 선구자분들에 대한 이런 그 서사적 아까 표현하신 대로 연구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용 중에 46세 창업이고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 도전, 그러니까 직업을 바꾸신 뭐 몇 번의 도전이신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중장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계신데 이런 분들을 위한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가 정신을 좀 북돋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경영학회가 같이 한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중심이 광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인천도 뭐 상황이 흡사한 거죠. 예. 예. 우리 여수에서 지금 창업해서 성공적으로 기업을 이끌고 있는 석진수 회장님, 기업가 정신은 기업을 해보는 게 이런 거다. 오늘 그 금호그룹 사례를 보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바로 옆에 계시죠. 예. 우선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기업은 아까도 그 발제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회 공헌에 대한 것을 가장 요즘에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금호 박인천 회장님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새롭게 알았고, 더더군다나 앞으로 금호 고속을 타면서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그 마음이 들게 해 주었었던 우리 발제자들, 더더군다나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오신 전무이사님 이야기에 저는 굉장히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호가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우리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 돈으로 하는 것은 구멍가게고 국가 돈으로 하는 것이 기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유행되고 있는 ESG 그 경영에 대해서 어제 제가 그 작은 아들이 있어가지고 서울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려왔는데 ESG가 국가에서 유행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무슨 말이냐? 과연 우리 호남 기업이 ESG에 대해서 얼마만큼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호그룹이 호남의 제1의 기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얼마 정도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면서 정말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자석 불러주셔서 고맙다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안 모셨으면 큰일 날 뻔 봤습니다. 예. 시간이 지금 한정돼 가지고 한 3분 정도 얘기를 들었고, 지금 플로어에 계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싶지만 4시 50분까지는 그 마감을 해달라고 지금 주최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전반에 대해서 우리 최영득 교수님 발제자로서 마지막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남의 기업가 정신을 논할 때 왜 구모 고속의 박인천 회장이었는지를 제 스스로도 이제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고요. 강주 상해 그 경험까지 더하면 본인이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그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지역사회에 또 국가 경제 발전할 수 있었던 그 시대적 배경에서 그런 노력을 했던 것이 대단한 것 같고요. 저는 제가 만약에 아직 6이 안 됐는데 창업을 할 수 있었어. 그렇게 실패한 다음에 그래서 그 창업가를 설명할 때는 한 번의 도전으로 성공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도전들이 실패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불굴의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가 호남의 기업가 정신을 이제 다시 창발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경영학자니까 그런 부분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우리 박연재 교수님 시간을 제대로 못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다시 창업 준비하신다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좌장에 계신 우리 박성수 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그냥 혹시 동참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이제 제가 사실 준비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캄보디아에서 소셜 벤처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정년 이후에 해보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캄보디아에서 연습을 한 다음에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사실 북한입니다. 저는 이제 제 버킷리스트에 통일 한국을 보고 죽으면 좋겠다 이런 버킷리스트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의 출산율 저와 오늘도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거기에 가장 큰 좋은 해법은 사실 저는 통일 한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통일이 안 되더라도 북한하고 좀 자유롭게 교류만 할 수 있어도 이 난국이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제 북한의 어떤 사회적인 이슈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가서 그런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는 그런 걸 좀 만들어서 해보려고 개인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련해서 혹시 여기 계신 저명한 교수님들께서 관심 있으시면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말로 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산업계도 오셨으니까 교수님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우리 석진수 회장님 좋습니다. 그게 하면 되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최하석 전무님, 정말 오늘 요약해서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정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저도 오늘 사실은 저희 광주 상공회소가 지금 서구 농성동에 있는데요. 저희 회관이 지금 1985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로비에 보면 박인천 회장님 흉상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흉상에 가서 연역을 다시 읽어봤고요. 또 저도 46세에 창업을 이제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적잖이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러한 자리에 제 업무상 자주 이런데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어떤 이런 자리에서 누군가한테 이제 제가 전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기업가 중에서 좋은 차를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은 없더라. 그런데 셀러리맨 중에서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은 눈에 나더라.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라도 꼭 창업을 해서 우리가 다 즐겁게 폼나게 살아봅시다, 이런 말로 마무리하는 멘트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아직까지 셀러리맨 봉급쟁입니다만은 그분 말씀을 아주 귀담아 듣고, 나는 왜 이 기업가의 길로 못 가고 이 셀러리맨의 길을 아직도 하고 있는가 하고 반성을 했는데, 이 자료를 만들면서도 사실은 제 스스로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아까 오는 길에 저희 직원한테
그 뭐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은 잘리면 나도 창업을 해보리라 이러면서 하여튼 예, 광주에서 여수까지 내려왔습니다. 하여튼 제가 가보지 않는 길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득하는 거는 또 외람됩니다만은 하여튼 언젠가는 저도 창업을 해보리라 하고 다짐하면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차 전무님 연락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됐습니다. 사실은 우리 작년 12월에 조선대학교에서 광주권의 장수기업 장수가게 육성을 위한 세미나를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지평을 넓혀서 전남권에 있는 장수기업 장수가게 좀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동신대학의 송경영 원장님 계십니다만 그런 쪽에 또 기획도 앞으로 하면서 우리 지역의 기업가 정신 함양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을 좀 나름대로 갖고 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오늘 정말 마지막 시간인데 이렇게 끝까지 참석해서 상황을 이루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세 분한테도 뜨거운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